양지열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신문이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주장만 마땅한 주장들 같은 말이 번복되고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각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아서 서로 양쪽 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일단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징계가 열리고 진행된 것에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 안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하고 비교를 해도 뭐 이틀이나 열렸고 뭐 방어권 다 보장했는데 또 증인까지 불러갖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뭘 그러냐 이런 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통상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만은 사실이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어떤 조직 내에서의 내부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거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상하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안이 사안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형사재판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절차 보장을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열렸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린 과정 내에 내부의 절차를 놓고 보면 뭐 징계위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후 진술을 할 수 없었다든가 이런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안에서 다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행정지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이 정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취소 소송을 낸 부분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윤 총장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그 본안의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뭐 내용 자체를 따지기는 이 집행정지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어떤 승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부분은 상당히 간명하게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주장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나왔으니까 2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말라는 건데 검찰총장이 2달을 출근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손해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제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그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형법상 독립돼 있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을 보장받은 기관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드린 어떤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구체적인 사례로 그로 인해서 주요 사건들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1월이기 때문에 곧 인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있어서 행사하기도 어렵고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집행정지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다투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일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도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으면 이 직무 대행 체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조차도 이 탄핵을 당해서 이 직무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슨 경우에도 이제 직무를 어떻게 보면 징계할 수 없다는 얘기냐라는 주장으로 맞섰던 것이죠. 그거와 바로 연결된 게 검찰총장이 일을 2달간 못 한다는 뜻은 이거는 뭔가 검찰의 지위가 안 된다는 뜻이고 검찰의 지위가 안 된다는 뜻은 공공공리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원래는 이제 직무 집행 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제 공공공리가 크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법무부에서 들고 있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이제 대통령 청와대는 집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직무 정지 징계가 받아들여서 정직이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내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는 절차를 거쳤고 예. 대통령도 집행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면 사실상 이 공공이익의 공정성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공공성도 또 있지 않느냐. 예.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윤 총장 쪽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이 집행정지에서는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많이 다퉈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공적인 지위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이것보다 저는 뭐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번 직무 집행 정지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본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어찌 보면 법원에서 가장 깊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집행 절차, 징계 절차, 대통령의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집행도 있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게다가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많아야 2번 정도의 신문 기일 더하기 서류를 보고 예. 이거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만큼의 어찌 보면 뭐 하자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문을 몇 번 기일을 잡아서 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나 어느 쪽이든 뭐 윤 총장이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빨리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온 나라가 여기 지금 다 정신을 갖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집행정지라는 과정 자체가 뭐 시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24일 날 제기한다면 다음 날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약간의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만 받아들여질 거냐 안 받아들여질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에 대한 것이고 이게 다투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직무집행 정지에서 다투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양쪽의 이 사실은 변호인들조차도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들 있거든요.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 법적인 면만 따져봤다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어쨌거나 뭔가 무게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예, 이게 아마 내일이 될까요 싶은데. 내일 결정이 있고 지금 15개의 혐의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죠. 최창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바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만 이 15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게 되고요. 예. 뭐 많이 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제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 예. 그리고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냐는 부분 그리고 2개를 어찌 보면은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위조하기 위해서 교사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입시 의혹과 관련돼서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표창장을 위조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각급 대학이라든가 연구단체에서의 이른바 체험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허위로 받았었고 허위로 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예. 하나는 딸의 입시와 관련된 거, 하나는 사모펀드에서 나름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게 있느냐 없느냐. 예.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같은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오천 조카에 대한 재판에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였다라는 것이고 대여였기 때문에 이 조경심 교수가 받은 돈 역시 코링크피로 받은 돈 역시 이자로 명목으로 받은 거였기 때문에 이걸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바 있죠. 근데 그러면 같은 증인과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과연 다른 재판부라고 해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냐가 내일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럼 정말 최초로 이루어지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확인서가 아예 없었던 걸 만든 게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거기 기재된 것처럼 성실하게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됐다라는 부분이 검찰에서는 그것조차도 범죄다라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최초로 내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예, 양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